두려움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만약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 의학 박사 롬 캠벨. 오늘 나는 임신 5개월의 젊고 활기찬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은 임신 후의 일들과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느껴지는지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또 출산을 하기 위해 어떻게 몸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했다. 수영과 요가, 걷기 운동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행복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 여성이 주먹을 꼭 쥐고 말했다. 그런데 출산 당일이 감당이 안 돼요. 출산만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되고 무서워요. 공포라는 단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출산 순간을 향해 다가가는 여성들의 기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인 듯하다. 분명 교육도 많이 받고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도 잘 처리해왔을 이 젊은 여성이 출산할 것만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슬프게도 세상에는 이런 여성들이 아주 많다. 마치 한 편의 희극처럼 가공된 두려움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비 엄마 아빠에게 기쁨의 순간이어야 할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출산이 고통스럽다는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맞는지 어떤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고통을 합리화하고 출산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기도 하며 거기에 고상한 목적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산모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고통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고통이 매우 중요한 신호체계이며 산모가 출산의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생물학적 피드백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론은 산모가 진통의 강도와 간격의 정도를 알면 진통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진통이란 피할 수는 없지만 견딜만한 것이고 따라서 함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여기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진통을 신성시하면서 진통이야말로 여성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는 인격을 단련하려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들어왔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고통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해서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에게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고통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이고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출산할 때 생리학적으로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론을 검토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산모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산모에게 약물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기본 메뉴처럼 쓰인다. 출산 교실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약물을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 산모는 약물이 태반을 넘어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누구도 태반이 약물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신의 몸이 아기를 낳기에 부적합하며 오직 약물과 의료 기술의 도움이 있어야만 분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출산에 임한다. 이러한 의료 개입은 아기를 위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출산할 기회를 앗아간다. 종종 히프노버딩 교실에 참석한 여성들 중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 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처럼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지 못할까요? 동물은 새끼를 낳을 때 별 문제가 없잖아요.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맞아요. 사람이라고 왜 안 되겠어요? 의료인들은 오랫동안 고통이 약물 사용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들은 고통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말한다. 비록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출산을 하는 모든 포유류에게 이 주장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이나 다른 우둔한 동물이 위험에 처하거나 뭔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진통 시점을 늦추거나 아예 중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의 몸도 이와 같은 영향을 지녔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동물의 경우는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경우는 거부하려는 걸까? 나는 종종 두려움이나 여타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고 믿음 속에서 출산에 임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히프노버딩의 원리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려는 요구를 받곤 한다. 이러한 요구는 마치 고장나 있는 매우 정교한 장치가 만약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때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여달라는 말처럼 들린다. 출산이 훼손되었다. 본능적인 출산의 힘을 믿는 여성들의 정신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훼손되어 버린 수백만 건의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건강한 모태의 작동을 방해하며 자연스러운 진행을 막는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섬세하고 정밀한 여성의 몸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이로운 출산 장치, 자궁. 자궁은 여성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두려움으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을 때 자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면 많은 산모들이 더 쉽고 편안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간결한 설명과 다음 페이지에 실린 자궁 근육층 사파는 히프노버딩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출산을 할 때 여기에서 설명한 그대로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출산 때 쓰는 근육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다. 자궁에는 3가지 근육층이 있다. 히프노버딩에서 관심을 갖는 근육층은 2가지인데 바로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근육층, 진통을 주로 담당하는 근육으로 그림 중 첫 번째 그림 참조. 바로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근육층과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내부의 원형 근육층이다. 내부의 원형 근육층은 자궁의 아래쪽에 있다. 사파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 근육들은 자궁의 목이라고 불리는 자궁 경부의 윗부분이 가장 두껍다. 자궁 입구가 열려서 산도로 아기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근육들이 이완되고 얇아져야 한다. 자궁의 입구인 경부와 연결된 이 하부 근육은 수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기간 중 아기를 자궁 안에 있도록 지지해 주다가 임신 말기 서서히 얇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이완하여 출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근육이다. 맨 아래 그림 참조. 자궁 외부에 있는 강한 근육은 세로의 섬유질로 되어 있는데 자궁 윗부분이 가장 단단하다. 이 근육들은 자궁의 뒤편과 윗부분의 발달에 있다. 이 근육들이 조여지면서 자궁 입구에 이완되어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면 자궁 경부의 가장자리가 점점 얇아지면서 열리게 된다. 긴 근육들이 짧아지면서 물결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마치 파도처럼 움직이면서 아기를 밑으로 밀어내게 된다. 히프노버딩을 하는 많은 산모들이 자궁 경부가 얇아지면서 열리는 그 시기에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조여지는 느낌이다. 산모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2근육층이 원래 의도된 대로 조화롭게 작동한다. 세로 근육이 잡아당기고 물결 모양으로 구부러지면서 밀어내는 작용을 하면 아래의 원형 근육은 이것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완되고 풀어진다. 이때 자궁 경부가 얇아지면서 열리는데 이로 인해 출산이 쉽고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출산 교실에서 실습과 함께 배우는 진통 호흡 테크닉은 이러한 출산 근육들을 산모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통 호흡 테크닉이 집에서 매일 연습하게 될 이완 훈련과 결합되면 자궁 수축이 훨씬 잘 되고 결과적으로 편안한 몸 상태가 되어 진통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산모는 세로 근육이 잡아당길 때 마치 파란색 세틴 리본, 포장지에 사용하는 리본, 잡아당기면 힘없이 스스로 풀리는 리본을 상상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편안한 몸 상태가 되어 진통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산모는 세로 근육이 잡아당길 때 마치 파란색 세틴 리본이 스스로 풀리듯이 아랫부분의 원형 근육층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리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법도 출산 교실에서 배우게 된다. 두려움, 출산 현장이 적. 우리는 출산에 관련된 근육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는 출산할 때 산모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두려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은밀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진통이 제때 시작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느려지거나 지체되는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움이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우리가 알기로 가장 파괴력이 큰 감정이 대부분의 경우에 무시되고 있다. 산모들은 두려움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기보다는 약물을 사용하자거나 의료 개입을 받으라고 먼저 권유받는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기보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부터 선택하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두려움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다. 자율신경계의 주된 기능은 받아들인 메시지를 해석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몸의 다른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자율신경계로 전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곧 불수의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 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한다는 뜻. 심박수의 증가나 장 운동의 변화, 출산 진통 등을 담당하는 근육은 모두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불수의적 근육이다. 즉 스스로 조절한다는 뜻이다. 고요한 마음의 상태나 스트레스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율신경계 내 두 개의 하위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 이 두 신경 시스템은 호흡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한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든지, 소화작용을 멈추거나 유지하는 등 몸의 많은 동작들을 지시한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겁을 먹거나 놀랄 때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교감신경의 작용을 응급실 상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몸이 방어기제를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다. 교감신경은 몸 안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등의 반응을 이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몸이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소화작용은 보류된다. 또한 방어작용에 필요하지 않는 장기로 이어지는 동맥들을 차단한다. 몸을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다. 응급실 상황은 사람을 경계 상태로 몰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응급실 상황이 인생에서 2에서 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어야지 일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도록 한다. 나는 부교감신경을 회복의 방이라고 부른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늦추며 자극을 줄이고 해로운 신경 펩타이드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회복의 방에서 인생의 95에서 98%에 이르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감신경은 실제 위험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라고 인지되는 것에도 반응한다. 따라서 산모가 받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실제처럼 인지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산모의 신념체계의 일부가 되고 몸의 화학적인 균형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산모의 감정뿐 아니라 태아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모가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출산에 임하면 산모의 몸은 방어기제를 작동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을 분비한다. 산모의 몸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출산 전후 많은 양의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과 같은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은 세 번째 옵션인 얼어붙기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 자궁은 생명을 지키는 우선 방어 기관이 아니므로 혈액은 자궁에서 빠져나와 몸의 방어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장기로 흘러간다. 자궁으로 흐르는 동맥을 긴장시키고 수축시켜서 혈액과 산소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다. 출산을 도와온 간호사나 조산사들은 겁에 질린 산모의 자궁이 핏기가 없이 하얗게 보인다고 말한다. 마치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자궁 근육이 작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자궁 하부의 원형 섬유질은 출산을 위해 이완되고 열리는 대신 긴장하고 수축된다. 자궁 위쪽의 세로 근육들은 계속 아래쪽의 원형 근육을 위로 당기는데 아래의 원형 근육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자궁 경부는 긴장하고 다치게 된다. 이렇게 두 근육층이 반대로 작용할 때 산모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며 몸에는 역반응을 일으킨다. 자궁의 위쪽 근육이 열리지 않는 아래 근육 쪽으로 아기 머리를 억지로 밀어내면 산모와 아기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출산이 더뎌지거나 멈춰버리는 것이다. 끝내 수술로 분만을 하게 되는 산모들은 자궁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하곤 한다. 또 자궁 내 산소 부족은 아기에게 필요한 산소 공급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 상황을 진행 실패라고 부른다. 이는 결국 의료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딕리드가 말하는 두려움은 긴장으로, 긴장은 고통 증후군으로, 그리고 진행 실패의 영어 이니셜이 FTP로 같다는 게 흥미롭다. Fear, tension, pain. 출산에서 필요한 것은 출산을 빨리 급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드러운 격려와 출산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출산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감스럽게도 딕리드는 엔드로핀의 발견으로 자신의 이론이 뒷받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지식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료진 말고는 출산과 자율신경계의 상관관계에 냉담하다는 것이다.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만이 아니라 몸을 열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인 엔드로핀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자궁경부가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의 머리가 밀고 내려올 때 출산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 산모와 아기에게는 고통이 가중되고 의료진은 더딘 진행 상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히프노버딩은 산모가 자신의 속도대로 몸을 움직이게 하고 이완과 시각화를 통해 엔드로핀 분비를 촉진시켜 출산을 좀 더 쉽게 하도록 도와주며 결과적으로는 진통시간도 단축시킨다. 산모는 물론 출산 동반자들은 출산 전이나 출산 도중에 감정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풀 수 있는지를 배운다. 또 산모는 어떻게 깊은 이완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를 배운다.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산모는 진통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완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산모와 출산 동반자가 미리 연습한 언어적, 신체적 지시 신호를 통해 산모는 처음부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몸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은 억제되고 산모의 몸속에 있는 천연 이완제가 분비되기 때문이다. 부교감 신경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교감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사람과 환경을 피하는 것이 일상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평온하고 부드러운 출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돈독하게 만들어준다.